안녕하십니까. 매장 계약을 위한 상가 임대차 보호법 실무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된 노치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상권 분석에 대한 강의를 했었고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매장 계약을 위한 상가 임대차 보호법 실무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상권 분석 과정에서도 이 프로세스를 잠깐 보여드렸었는데요. 지난번에 했던 이제 상권 분석이고요. 이번에는 이제 매장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인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창업을 하게 되면 사실은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매장 계약을 어떤 매장을 계약하느냐인데요. 그리고 이 매장을 계약했을 때 법에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맞는 제대로 된 계약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창업을 해서 매장을 계약을 하고 영업을 하다가 장사가 잘 되고 하면 임대인들이 명도소송을 통해서 세입자를 내보내고 임대인이 그 장사를 이어서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임대인이 권리금을 받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런 피해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만들어지면서 우리 창업자 임차인들을 보호하는 제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사실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만 맞으면 특별히 문제가 없어서 요즘은 굉장히 좀 안정적인 창업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뭔지는 알고 매장을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요. 저는 사실은 제가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이제 법적인 부분을 이해를 하고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을 할 거냐,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아는 거는 변호사분들이 훨씬 많이 알겠지만 실무는 제가 거의 30년 동안 이 업무를 했었기 때문에 법과 실무를 이제 서로 이제 조화롭게 어떻게 우리가 할 건지에 대한 거를 강의를 오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기본적인 전체 내용은 법에 대한 이해를 하고 우리가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목차를 보시면 우선은 이제 우리가 매장 계약을 하기 전에 알아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공부 서류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왜 만들어졌는지도 알아야 되겠죠.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왔는지 꼭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법을 공부를 하면서 매장 계약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 이걸 또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있었던 임차인과 임대인의 어떤 분쟁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더 많은 이제 분쟁 사례들이 있긴 한데 사실 이제 온라인 시간 관계상 중요한 몇 가지만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매장을 이제 계약을 할 때 프로세스를 보시면 물건을 탐색을 하고 타당성 검토하고 계약 일정을 잡아서 권리금 계약, 임대차 계약해서 잔금을 주고 이제 매장을 인수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해야 할 일들은 대부분 다 실무적인 일들이죠. 예를 들어서 인수 품목이 뭐냐, 정화조 용량이 어떻게 되느냐, 렌트 프리를 요청을 할 거냐, 관리비는 얼마냐,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몇 가지를 쭉 나열했는데 이보다 더 많습니다. 더 많은데 우리가 이제 실무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지만 이 실무를 알기 전에 법적인 부분을 조금 더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가 실무를 접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 매장 계약 단계에서 권리금 계약, 임대차 계약을 할 때 특히 임대차 계약할 때 어떤 법을 알아야 되고 그 법의 내용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한 거를 오늘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매장 계약하기 전에 알아야 되는 것들 중에 공부 서류를 확인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공부 서류라는 건 공적 장부의 준말이죠. 공부 서류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지적도 이렇게 네 가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해야 되는 이유는 이제 건축물 대장은 사실은 건축물 대장을 보면서 뭘 해야 되냐면 불법 건축물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정화조 용량이 맞는지, 이게 제가 이제 실무를 하면서 정화조 용량이 맞질 않아서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포기해야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정화조 용량이라는 것은 판매 시설에서 식음료 시설로 바뀌게 되면 용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증가한 용량을
공사를 하려고 그러면 뭐 땅을 파고 정화조를 새로 묻고 하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뿐만 아니라 장소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건축물 대장을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토지 대장,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은 지적도 이렇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보시면 우리가 건축물 대장을 뽑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위법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건축물 대장을 뽑았는데 위법 건축물로 찍혀 있으면 허가가 안 나오거든요. 구청에서 허가가 안 나옵니다. 허가가 안 나오면 내가 하고자 하는 업종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위법 건축물이 찍혔다 하면 만약에 내가 정말 좋은 매장을 구해서 계약을 하려고 건축물 대장을 뽑아봤는데 위법 건축물로 적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포기하시겠어요? 물론 뭐 포기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 위법 건축물을 해소를 하고 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뒷장에 보시면 오른쪽에 빨간표 있는 것처럼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왜 위법 건축물인지에 대한 사유가 거기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는 권리금 수령자와 임대인과 중개인을 통해서 이 위법 건축물 해소 작업을 하고 사진을 찍어서 구청에 보내주면 이게 없어집니다. 그럼 그럴 때 계약을 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좋은 매장을 얻었다 하면 위법 건축물이 왜 발생을 했는지를 보고 그거를 해소 작업을 한 번 더 한 다음에 계약을 하면 좋습니다. 물론 위법 건축물을 해소를 못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일 때는 포기를 해야 되겠죠. 내가 허가를 얻을 수 없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걸 확인을 안 하고 계약을 했다. 그러면 이제 굉장한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겠죠. 제가 이제 실제 경험했던 사례인데요. 대학로에 있는 건물인데요. 계약하기 전에 위법 건축물 대장을 뽑아봤더니 위법 건축물로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임대인에게 요청을 했죠. 위법 건축물을 해소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이제 위법 사유가 주차장에 타로 가건물로 지어서 타로 가게를 운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임대인한테 사전에 계약하기 전에 요청을 했더니 계약하는 날 와가지고 위법 건축물을 없애야겠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한 달 정도 가까이 걸리거든요. 한 달 채 안 걸리는데 한 보름 정도? 보름에서 한 달 사이 걸리는데 없애겠다 하고 계약서를 썼어요. 그리고 그 세입자하고 얘기가 잘 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나가고 난 다음에 위법 건축물을 없애겠다 했는데 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르는 그 중간에 임대인이 전화가 왔어요. 하는 말이 잔금 일자를 조금만 늦춰달라. 그래서 왜 그러시냐 했더니 그 타로 가게 주인이 물론 이제 계약하기 전에 임대인이 먼저 물어봤겠죠. 내가 이러이러 하니 그걸 없애고 난 다음에 다시 지어서 영업하게 해줄 테니까 계약하는 동안에 이걸 없애달라 이렇게 지금도 오케이를 했답니다. 그런데 막상 계약을 하고 나니까 이분이 못 없애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임대인은 이거를 해소를 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들어가서 이미 계약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임대인한테 몇 천만 원의 비용을 지급을 해서 다른 데 가서 얻게 해주고 저희들이랑 계약을 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위법 건축물하고 이제 특별히 뭐 이렇게 연관된 이제 사례이긴 한데 여하튼 이런 뭐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일반 건축물을 대장을 봤을 때는 꼭 위법 건축물인지를 확인을 하시고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적도를 보셔야 됩니다. 지적도를 보는 이유는 매장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도 이제 사례가 있는데요. 부산에서 있었던 사례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롯데리아 물건을 이제 접수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롯데리아 물건이 우리가 알고 있는 롯데리아가 사실은 이제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권리금도 뭐 그렇게 비싸지 않고 또 적정한 위치에 있어서 이걸 부산에 있던 담당자가 덜컥 계약을 한 거죠. 그래서 하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롯데리아 관계자랑 이렇게 하는 와중에 확인을 해봤더니 대로변에 좋은 자리에 있는 롯데리아 말고 골목 안에 있는 롯데리아를 두 개를 운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롯데리아 측에서는 골목 안에 있는 것을 폐점을 시키고 싶어서 우리한테 물건을 소개를 했는데 우리 담당자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변에 있는 롯데리아라고 생각을 해서 계약을 했던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됐겠습니까? 몇 천만 원의 손해가 발생을 했죠. 그래서 이 친구는 굉장히 큰 징계를 이제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뭐 만약에 개인이 그런 일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사실은 정말 어마어마한 손해가 발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꼭 이 지적도를 가지고
그 점포의 주소를 가지고 정확한 위치를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 어려운 게 아니고 돈도 그렇게 들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잠깐 확인을 통해서 정말 큰 손해를 방지할 수 있겠죠. 다음은 이제 부동산 등기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등기부는 뭐 여러분들이 많이 뭐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가도 당연히 등기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눠져 있는데요. 표제부는 주로 뭐 지분을 확인을 하고요. 갑구는 이제 소유자를 확인을 하고, 을구는 이제 뭐 제한 물건이 설정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집합 건물이긴 한데 어쨌든 예시로 보시면 표제부에 보면 건물에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갑구에 보면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을구에는 소유권 외에. 그럼 이제 을구를 봐야 되는 이유는 뭐죠? 우리가 이제 보증금을 지급을 하는데 만약에 을구에 내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설정이 많이 잡혀 있다 이러면 사실은 잘못하면 제 보증금 자체를 날릴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보증금이 큰 경우에는 돈을 벌려고 갔는데 보증금 자체를 날리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을구에 설정되어 있는 등기부를 확인하셔서 내 보증금이 안전한지 여부를 꼭 판단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건 이제 주택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상가도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등기부 등본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유의하셔 보셔야 될 게 당사자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당사자를 확인하는 건데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이제 개념을 조금 알고 가셔야 되는데 건물 소유자와 임대인은 다르죠. 어떤 분은 이제 뭐 건물주가 임대인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다릅니다. 건물 소유자하고 임대인의 차이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건물은 내가 가지고 있지만 임대는 다른 사람한테 위탁을 해서 맡길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뭐 신탁회사가 뭐 임대인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건물주와 임대인은 다르다 하는 개념을 우선 알고 계시고 우리는 건물주와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하고 계약을 한다. 그래서 임대인이 건물의 소유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확한 신탁관계가 만들어져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소유자 확인입니다. 소유자하고 직접 계약을 할 때가 있겠죠. 그래서 소유자를 확인을 할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죠? 신분증이죠. 신분증. 신분증을 가지고 이 사람이 정확하게 소유자인지 여부, 그 다음에 등기부, 그 다음에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에 나오는 소유주와 전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계약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대리인과 계약을 할 때가 있습니다. 대리인을 계약할 때 우리가 조금 이제 유의하셔야 되는데 보증금이 몇 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옆에서 중개사에서 혹은 뭐 건물관리인이 이분 대리인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하고 들것 계약을 하면 나중에 이게 굉장한 위험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인하고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건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꼭 받으셔야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임장에는 이 임대차 계약과 관련돼서 이 대리인에게 뭐 정권을 위임한다 이런 내용이 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인감증명서, 임대인의 인감증명서를 받으셔서 해야 되고요. 꼭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날짜입니다. 날짜. 최소 한 3개월 이내 거를 꼭 받으셔서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리인과의 계약 때는 꼭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으셔야 되고요. 뭐 팁으로 만약에 대리인하고 계약을 했을 때는 이 위임장이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이 있으면 도장을 찍을 때는 건물주 도장을 찍어도 되고 대리인 도장을 찍어도 됩니다. 그건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위임장이 있느냐 없느냐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꼭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공동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가 있습니다. 지분으로 나눠져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한 5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5사람. 뭐 그래서 똑같이 지분이 뭐 20%씩 돼 있다고 가정을 하면 공동소유자와 계약을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기억하셔야 되는 게 과반수입니다. 과반수. 지분권자의 과반수를 넘어야 과반수가 되어야만이 관리 행위에 대한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5분인데 2사람 하면 20%씩 40%잖아요. 그럼 과반수 안 되죠. 이거는 법적으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과반수라는 것은 50%를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51%가 돼야 된다는 것이니까 꼭 지분의 과반수를 받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2명만 나와서 40%가 됐다 하면 나머지 분들의 위임장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까 보신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서 꼭 계약을 체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소유자, 조그만 건물들은 이제 소유자의 배우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배우자와 계약할 때는 우리가 이제 집 같은 경우에도 계약을 할 때 이제 배우자와 계약을 많이 하는데요. 특히 이제 상가는 사실은 굉장히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배우자는 부부는 일상 대리권이 있습니다. 일상 가사에 대한 대리권은 있습니다. 근데 이 상가 임대차는 일상 가사에 대한 대리권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남편이 출근했으니까 오늘 저랑 하시면 돼요 하고 나왔다 하면 그 배우자가 계약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그 권한이 없는 사람하고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배우자와 계약을 할 때도 반드시 위임장을 받으셔야 됩니다. 위임장하고 인감증명서 받으셔서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사자하고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계약하기 전에 공부서류 확인하시고 계약 체결 당시에 계약 당사자가 누군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계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상가 임대차 보호법 계약하기 전에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지를 봤고요. 이번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취지하고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1981년도에 만들어졌고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2002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거의 뭐 20년 정도 지나서 만들어졌는데요. 주택 임대차에 만든 취지를 보면 주택의 임차인을 보호하고 민법에 대한 특례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상가 임대차법도 똑같습니다. 상가의 임차인을 보호하고 민법에 대한 특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거의 뭐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을 다 따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입법 취지는 임차인을 보호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민법에 대한 특례로 만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입법 취지이고요. 변청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변청 과정을 보시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변청 과정은 2002년도에 만들어서 2024년 현재까지 보시면 19차례 개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소소한 것들도 있지만 거의 뭐 20년 정도 조금 지나면서 19차례 개정을 했으니까 뭐 거의 법이 누더기 법으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초창기 만들 때 조금 더 이 고민을 많이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의원 입법으로 해서 의원들이 발의를 해서 만든 법이다 보니 세세한 부분들을 못 만들었고요. 그런 부분들은 전부 이제 시행령으로 넘어가 있어서 많은 개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2년도에 개정을 했고요. 간단하게 변청 과정을 한번 보시면 2009년도에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개정이 있었는데 내용이 뭐냐면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존속 기간을 1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뒤에 이제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제가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민법에는 묵시적 갱신이 되면 기간에 정함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굉장히 논란의 소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기간에 정함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으로 되면 1년이다 이렇게 이제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개정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3년도 개정은 이게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일정한 그 어떤 환산 보증 금액 이내에 들어와야 보장을 해주는데 보증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도 계약 갱신 요구권을 인정해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 같은 경우 9억 이상이죠. 9억이 넘어가는 사람들도 계약 갱신 요구권을 인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재건축의 사유를 이제 조금 세분화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사실은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큰 조항인데요. 왜냐하면 뭐 사유재산권 소유권에 대한 보존이냐 아니면 임차인의 보호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 때문에 재건축의 사유를 조금 더 세분화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게 2015년도에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권리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죠. 그러면 예전에는 법으로 권리금을 보장을 했냐, 인정해줬냐 안 했습니다. 법으로 이 권리금 자체를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판례도 그렇고요.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상가임대차 보호법 자체에서 권리금이라는 자체를 인정을 해주게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개정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법적으로 이제 권리금을 다 인정을 받고 그전에는 인정을 못 받았던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궁중족발 사건이라고 아시나요? 아시겠죠? 워낙 매스컴에 많은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또 한 획을 긋는 사건이었는데요.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보실까요? 2009년도에 5월 달에 김 씨가 궁중족발에 대한 영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보증금 3천에 월세 260으로 했는데 2015년도에 그러니까 한 6년이 흘렀죠. 근데 이때 당시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계약갱신 청구권이 5년이었습니다. 2018년도에 10년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2015년도에는 5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계약갱신 청구권인 5년 보장기간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약 한 30만 원 정도 올려서 297만 원으로 한 차례, 그러니까 임대인이 되게 좋은 사람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5년, 6년 동안에 한 번밖에 안 올린 거죠. 그래서 한 30만 원 정도 올려서 한 차례 인상을 했습니다. 이때 인상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씨라는 분이 건물을 인수를 했습니다. 이제 인수를 한 이유가 그때 당시에 이제 서촌, 북촌 이러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 굉장히 많이 오면서 이 내자동 일대, 여기 내자동이거든요. 내자동 일대에 외국인들이 범람을 하면서 막 이제 상권이 활성화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 이시라는 분이 건물을 인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분은 이 시장 안에 있는 건물이거든요. 오랫동안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건물이 이제 뭐 저평가됐다고 싸다고 생각을 했는지 한 40억 정도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인수를 하고 나서 막 상권이 활성화되니까 자기는 이제 뭐 조금 비싸게 주고 샀다고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건물 시세에 맞는 임대를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지 임대료를 인상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인상을 요구한 게 아니라 이 김 씨한테 나가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가달라. 그래서 이제 나가달라고 하면서 권리금 6천만 원을 제시를 합니다. 근데 이 궁중족발 사장님이 이 6천만 원을 거부를 합니다. 나는 6천만 원 갖고 갈 데가 없다. 주변의 시세가 이거보다 더하다. 이러면서 거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씨는 건물을 인수를 하고 자기가 산 금액이 있으니까 어떤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 월세를 더 받아야 되겠는데 김 씨가 계속 거부를 하니까 보증금 1억에 월세 1,200만 원을 제시합니다. 사실 이거는 시세에 맞지 않는데 제가 봐서는 아마 내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제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 씨는 권리금 6천만 원으로 나는 못 나간다 이렇게 된 거고 이 씨는 자기가 건물 샀기 때문에 임대료를 많이 올려받아야 된다. 이런 와중에 이제 건물주가 명도소송을 제기한 거죠. 그럼 이제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5년만 보장을 해주니까 당연히 임대인이 승소를 하죠. 그래서 강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강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시민단체가 여기에 끼어듭니다. 그래서 이게 일파만파로 커집니다. 그래서 뭐 뉴스에 계속 나왔죠. 뭐 지게차를 막 이렇게 들이받고 막 해가지고 12차례 강제 집행을 했는데 이 사람을 못 내보냅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 강제 집행 과정에서 김 씨가 손가락이 잘리는 부상을 입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김 씨가 분노하게 된 거죠. 이제 감정적으로 완전히 극에 치달은 거죠. 그래서 텔레비전에 나온 이 망치 사건, 이 씨가 망치를 압구정동에 사는 임대인을 찾아가서 망치를 휘둘러서 이제 폭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대단한 이슈가 되고 김 씨는 특수재물, 특수상해, 살인 미수까지 있었는데 이건 무죄를 받아서 결국은 징역 2년으로 해서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아주 이제 뭐 정말 극단적인 상황이죠. 우리도 이제 창업자들이 임대차를 하게 되면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면 사실은 임대인도 좋지 않고 뭐 임차인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손해를 따지면 임차인이 훨씬 크죠. 그제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궁중족발이 그때 당시에 40억에 샀는데 지금 120억의 매물로 나와 있다고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그럼 이제 임대인은 그동안에 이게 궁중족발 1층은 계속 비어 있었대요. 워낙 이슈가 돼서 그랬는지 지금 계속 비어 있었고 그런데도 건물 가액은 120억으로 물론 120억에 팔린다는 보장은 없지만 여하튼 부동산 가격은 올랐으니까요. 근데 이 김 씨는 옥살이를 하게 된 거지 않습니까? 이게 좀 안타깝죠. 사실은 제가 봐서는 이게 해결책을 저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이게 여기 궁중족발 사장님이 6천만 원을 받고 나오든지 아니면 이게 권리금 회수 기회는 계약갱신권 5년, 10년 지난 다음에도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권리금이 작다고 생각을 하면 이 매장을 내놔서 차기 양수인을 먼저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받고 싶은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파악을 하는 거죠. 이제 건물주가 6천 했는데 나는 1억을 받고 싶다. 그러면 1억에 내놓고 계약할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건물주한테 가서 나 차기 양수인으로 이렇게 했다 하고 권리금 회수하겠다 하면 임대인이 만약에 이렇게 과다 인상을 하게 되면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나는 계약을 못 해주겠다 하더라도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가 되죠. 그러고 나와서 내가 받고자 하는 1억에 대한 거를 손해배상 청구하면 1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처리를 했으면 두 가지 중에 하나로 합의를 해서 처리를 했으면 좋았는데 사실은 과정에서 이제 뭐
시민단체도 끼어들고 이슈화되고 막 이러면서 너무 이제 극단적으로 가버린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이 2018년도에 김 씨가 이 씨를 폭행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핵을 걷냐면 이러면서 2018년도에 개정이 있었는데 임대차 계약갱신 요구권이 최초 5년에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10년으로 확장이 됐습니다. 2배가 뛰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 기간이 기존에는 3개월 전부터였는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권리금을 받을 때 내가 계약 기간 끝나기 전에 6개월에서 종료 시까지 이렇게 그동안에는 내가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정이 2020년도 중요한 게 6개월. 지금 이제 차임은 3개월 연체를 하면 3기의 차임을 연체를 하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데 코로나가 발생을 해서 6개월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시적이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여하튼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은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제 중요한 내용들에 대한 거는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제 매장 계약을 우리가 제대로 하기 위해서 법적인 부분을 이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 조항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 되게 이제 지루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그 법 조항에 나오는 부분들을 요점 정리를 해서 우리 창업자들이 알아야 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취지에 나온 내용 중에 민법의 특별법이다 하고 나와 있었죠. 이제 이 의미는 어떤 거냐면 특별법이기 때문에 민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민법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충돌을 한다 그러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먼저 적용을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되려면 2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가 건물 전체 사업자 등록 대상이거나 건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건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된 부분을 이런 겁니다. 어떤 분이 슈퍼를 해요. 슈퍼를 하는데 내가 거기서 주거도 하고 영업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느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느냐라고 봤을 때 주된 부분이 슈퍼하는 게 주된 부분이다 하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판례 중에 어떤 게 있냐면 공장을 이제 임대를 했는데 그 공장을 이제 내보내려고 했더니 거기 세입자가 상가다. 난 상가이기 때문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해서 못 나가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창고에서 사업자를 내고 영업행위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된 영업은 상가로 했다. 이래서 이제 판례성으로 그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시킨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했다는 것, 그게 첫 번째. 그 다음에 환산보전금이 지역별로 정해진 기준 금액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9억인데요. 이 환산보전금이라는 것은 뭐냐면 월차임을 100을 곱하는 겁니다. 월차임에 100을 곱해서 보전금하고 합하는 거죠. 그래서 100만 원이면 1억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1억 월세 100만 원이면 1억이고 보증금 5억이면 6억이 되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9억 이하인 경우에만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을 받는다. 물론 이제 9억을 넘어가는 9억을 초과하는 경우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중 아까 이제 그 변청 과정에서 계약갱신 청구권은 인정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외에 한 2-3가지 더 한산보증금 9억 이상 되는 사람들한테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요. 여하튼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2가지다. 영업용, 그 다음에 한산보증금 이하. 이렇게 2가지가 있어야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개념적으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이제 대항력은 뭐냐면 임차인이 3자에게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건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내 계약 기간을 주장할 수 있고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 이게 대항력입니다. 그래서 이 대항력을 갖추려면 내가 매장을 인도를 하고 영업을 하고 있으면서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면 대항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건물 인도를 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을 해서 영업을 하고 있어야 대항력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우선 변제권은 뭐냐면 내 임차 보증금을 우선하여서 변제받을 수 있는 건데 아까 제가 등기부 확인을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확인을 했더니 내가 들어와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확정일자를 받는 이전에 있는 권리를 봤더니 크게 문제가 없더라 하면 확정일자 받은 이후에 들어오는 전세권이나 건저당이나 설정 이런 것보다 내가 설정을 하지 않더라도 우선 변제권을 인정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우선 변제권까지 받으려면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됩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건데 요건 어디서 하냐면 세무서에서 가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대차 계약을 했다 그러면 건물을 인도를 하고 뭐 계약해서 잔금 주면 바로 이제 사업자 등록 신청해. 물론 그 전에 이제 계약금만 주고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을 해서 대항력을 갖추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 신청할 때 계약서 들고 가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받으셔야 우선 변제권까지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설정 안 하더라도 설정하면 더 좋죠. 근데 비용이 드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는 꼭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우선 변제권 사실 뭐 법적 용어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환산보증금이 서울 기준 같은 게 6,500만 원 이하. 근데 이제 환산보증금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월세 100만 원 1억이라고요. 그래서 환산보증금이 6,500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에 해당이 되려 그러면 보증금 2,500에 월세 40만 원 뭐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 6,500 이하가 되니까. 그럼 이제 보증금이 2,000이니까 최우선 변제는 뭐 설정에 상관없이 만약에 이게 경매가 됐다 하면 내 2천만 원, 최대 2,200만 원까지. 2천만 원은 최우선적으로, 물론 이제 뭐 국세나 이런 세금보다는 후순위지만, 여하튼 최우선으로 2,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이제 사실은 서울 같은 데에 2천에 45만 원짜리가 쉽지는 않겠죠. 예, 아는데 일반적인 창업에서는. 근데 어쨌든 이런 소액은 있다. 그래서 이제 소액 임차권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 이제 임대차 기간입니다. 임대차 기간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면 1년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년. 주택은 2년이죠. 주택은 2년으로 보고 상가는 1년입니다. 근데 이제 임차인이 임대인하고 계약할 때 1년 미만으로 하는 경우도 있죠. 뭐 3개월, 6개월 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제 그렇게 계약했다 하더라도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1년으로 봅니다. 만약에 임대인하고 내가 3개월 계약을 했어요. 근데 임대인 나가라.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임차인은 3개월 계약한 거나 3개월 만에 나갈래 주장할 수 있고요. 임대인은 만약에 3개월 했더라도 임차인한테 1년으로 보장을 해줘야 된다. 그게 이제 임차기간 1년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유의하셔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은 차임에 대한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임대차 관계라는 것은 사실은 서로 동등한 관계가 돼야 되죠.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권리가 서로 동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권리가 동등해야 되는데 임대인은 임차인한테 매장을 사용 수익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은 거기에 상응하는 차임을 지급하고 연체하지 않아야 되는 권리와 의무가 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는 3기의 차임을 연체를 하면 계약 해지 사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3기가 연속해서 3기는 아닙니다. 3기의 차임에 해당하는 경우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연속해서 3기가 아니라 2달 연체하고 1달 내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안 냈다 그러면 3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3기의 차임이 연체가 되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되니까 쫓겨나니까 또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이기도 하니까 차임은 반드시 제때 지급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특례가 생겼죠. 그래서 지금은 6개월까지 연체한 차임은 연체한 차임으로 보지 않는다. 이런 이제 임시 특례가 현재 만들어져 있습니다. 차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증감 청구권이라는 게 있는데요. 차임을 증액 요청하는 거는 임대인이 하겠죠. 그럼 이제 감액은 보통 이제 임차인이 하겠죠. 근데 예전에 이제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사실은 감액 청구가 거의 없었습니다. 뭐 또 법원에서 잘 받아주지도 않았고요. 근데 이제 이 증감 청구권은 임대인은 증액을 청구하는 거고 차임은 감액은 임차인이 주로 청구를 하는 건데 요건들이 몇 가지 있죠. 한번 보시면 차임을 증액 금지를 하자 하고 특약을 했다 하면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에게 불리하잖아요. 차임을 증액하는 거는. 근데 그래서 그걸 안 하겠다 하는 거는 유효합니다. 근데 만약에 임대인이 나랑 계약하면서 앞으로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아지더라도 감액은 하지 마 하고 특약을 달았다 하더라도 이거는 무효입니다. 임차인은
감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약이 존재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다르고, 그 다음에 정액을 청구하면 1년 이내에는 정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1년 후에 정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뭐 1년 뒤에 뭐 5%까지 올린다 이런 얘기들이죠. 그래서 차임 또는 보증금의 5%까지 허용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조금 유의하셔야 되는 거는 차임 또는 보증금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차임 또는 보증금의 5% 이러니까 차임만 5% 올릴 수 있고 또 두 개 중에 하나 보증금만 5% 올릴 수 있냐? 그건 아닙니다. 차임 또는 보증금이기 때문에 각각 5%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적인 문구가 조금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데, 여하튼 차임 또는 보증금입니다. 그래서 차임도 5% 올릴 수 있고 보증금도 5%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증금을 정액해줬다 하면 그 정액된 부분은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에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두셔야 그 정액 날짜 기준으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영업하시다 보면 바쁘니까 그걸 안 받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 정액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아두셔야 되고요. 차임에 대한 감액 청구는 사실은 잘 일어나지 않는데 우리가 이제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시절에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차임 정감 청구권을 적용을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도 예를 들어서 내가 정액 청구를 했는데 임차인이 나는 못 올려주겠다 하면은 이제 정액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이 정감 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누구 일방이 주장하면 그걸로 이미 형성이 된 겁니다만 상대방이 수용을 안 하니까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정감 청구권의 적용 요건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경제 사정의 변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잘못 이해하셔가지고 코로나 전에 내가 입주를 해서 예를 들어서 월세를 뭐 500만 원 주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장사가 잘 안 돼서 경제 사정의 변동이 생겨서 감액 청구한다. 가능하겠죠. 그런데 어떤 분은 코로나 때 그 매장을 계약을 한 겁니다. 근데 들어가서 봤더니 코로나로 너무 영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감액 청구를 했다. 이건 안 받아줍니다. 왜냐하면 그 장사가 안 되는 게 경제 사정의 변동인지 그 사람의 영업력인지 알 수가 없죠, 법원에서는. 그래서 경제 사정의 변동 있기 전에 계약을 했다가 경제 사정 변동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았다. 이거를 이제 증명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종래 차임의 불상당.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세에 맞지 않다는 거죠. 주변 시세가 코로나로 인해서 주변에서 임대료를 다 내려줬는데 얘만 안 내려주거나, 혹은 기존의 임대료 자체가 너무 높았다. 이런 거를 종래 차임의 불상당 하는 조건. 그 다음에 특약의 부존재. 이게입니다. 특약의 부존재는 감액 금지 특약은 무효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상관없죠. 그건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정액 금지를 특약을 했다. 이러면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청구권이 안 됩니다. 근데 사정 변경의 원칙이 있어서 또 주변 사정에 의해서 뭐 이렇게 이런 이유로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 법원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 생각을 하시고요. 제가 이제 검토 의견을 뭐 몇 가지 말씀드릴 텐데 앞으로 나올 텐데요. 이 검토 의견이 뭐냐면, 제가 이제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관련된 업무를 하다 보니 법적인 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판례, 사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검토를 했느냐. 물론 제가 회사에 자문을 받은 것도 있고 판례를 분석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 검토 의견은 100%는 아니라는 거죠. 뭐 여러분들 변호사 상담 혹시 받아보셨는지 모르지만 변호사도 똑같이 얘기하죠. 뭐 승소할 것처럼 얘기하지만 막상 이제 가보면 꼭 이기는 건 아니다. 뭐 이런 것처럼 저도 약간 좀 책임 회피는 아니고요. 여하튼 검토했었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실제로 법정에 가서는 조금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대신에 여러분들이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꼭 참고하셔야 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약기간이 2년이면 10% 인상 가능한가? 인상 청구권은 1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못 올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 동안 못 올리고 5% 올린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어느 임대인이 여러분이 영업하고 있는데 이분이 뭐 영업을 하고 있다가 한 2년쯤 후에 와서 내가 이번에 임대료를 올려야 되겠는데 매년 5% 올릴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내가 2년 계약을 해주고 10% 올리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맞나요? 아닙니다. 안 맞습니다. 계약갱신 임대료 인상 청구권은 한 번 할 때 5% 올린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번 계약을 1년 하든 2년 하든 10년을 하든 5%밖에 못 올린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계약을 2년 하고 매년 5% 올린다 이렇게 하면 가능하겠죠. 근데 2년 했으니까 지금부터 10% 올리겠다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기간 2년이면 10% 인상이 가능하지 않다. 한 번 할 때 5%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걸 모르고 내가 어쩔 수 없이 10% 인상에 합의를 해서 임차료 지급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법에 안 맞으니까 물론 소송을 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해서. 물론 이제 제가 검토위원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판단은 법조계에 가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되거든요. 이게 판례가 있어도 그 각각의 사항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10% 인상을 합의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10% 인상 돌려받으려고 소송 제기하면 비용이 더 많이 들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임대인을 만나서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다음 계약할 때, 그러니까 뭐 이번에 올리지 말아달라, 아니면 이번에 올리는 거를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약간 그 내고를 해야죠. 그게 이제 훨씬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임대인이 과다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계약 갱신 청구권 10년이 지난 다음에 내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계약을 하고 있는 와중에 10년이 안 됐는데도 이렇게 과다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잘 모르겠고 올려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일까요? 그 중에 가장 많은 게 상속입니다. 상속. 우리나라 상속세가 뭐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높죠. 거의 뭐 50%에 육박하는데요. 이러다 보니 상속한 이 상속자들이 상속세를 내야 되죠. 근데 상속세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 보통 5년 분납, 2년 분납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럼 매달 상속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난 잘 모르겠고 월세를 올려야 내가 상속세 낼 수 있다. 그래서 1년 5%밖에 못 올리는데 10%, 20% 올려달라. 혹은 10년이 지난 다음에 배로 올려달라.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제가 뭐 어떤 영업을 하고 있는데 임대인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10년 동안 월세를 하나도 안 올렸어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연세가 많으셔. 근데 만약에 그분이 그 좋았던 분이 돌아가셨다 하면 상속받은 분들이 거의 99%가 월세를 과다하게 올립니다. 거의 배로 올립니다. 왜? 10년 동안 안 올렸으니까 주변 시세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하죠. 그럼 상속자들은 우리 아버지가, 우리 부모님이 너무 싸게 받고 있었다. 그럼 나 시세대로 받겠다 하면 우리 임차인들한테는 그게 벌써 2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꼭 유의하셔서, 내가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올렸어 하는 것들을 너무 좋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적정한 관계를 유지를 하셔서 뭐 내가 조금 올려주고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좀 필요에 따라서는 주변 시세에 비해서 너무 쌀 때는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감액 청구가 사실은 이제 굉장히 어렵다 보니 이 코로나 시절에서는 뭐 중소기업에서 뭐 감액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뭐 이런 거를 했고요. 제안을 했는데 효용성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뭐 평균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하였을 때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여하튼 뭐 가이드라인을 했고요. 그래서 착한 임대인 모집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동참하고 하는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착한 임대인 모집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감 청구권은 사실은 조금 소송으로 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 상가 건물의 양도가 됐을 때, 그래서 임대인이 바뀌었어요. 임대인이 바뀌었어. 그럴 때에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임대인의 지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 내가 보증금을 A라는 사람한테 줬고 B라는 사람으로 임대인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내가 다음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사람은 B다. 그리고 B에 대해서 내가 A하고의 계약을 가졌던 모든 것이 B에게 다 넘어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B하고 뭐 똑같이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아서 계약갱신 청구권, 권리금 회수기 이런 거 다 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임차인의 지위는 보호가 되는 건데, 우리가 약간 좀 검토를 해야 되는 게, 물론 이제 개인들은 좀 쉽지는 않겠지만 임대인이 바뀌었을 때, 혹은 내가 장사가 너무 안 돼서 이 매장을 접고 싶어요. 빠져나가고 싶어요. 근데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임대인이 바뀌었어요. 그럴 때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가 가능하냐? 이제 이게 또 이슈가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임차인은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승계를 나는 안 받겠다 하고 끝낼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제가 LG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코로나 시절에는 대기업이 임차인으로 있으면 임대인이 되게 좋았죠. 그래서
임대인이 LG가 임차인으로 있는 거를 보고 안정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서 매장을 건물을 사서 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회사 입장에서 코로나 시절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빠져나오고 싶었는데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서 못 빠져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럴 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빠져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는 임대인은 지위가 포괄적으로 이전됐기 때문에 임차인을 보호해야 되지만 임차인은 임대인 변경 시 임대인을 거부하고 계약 해지해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대차. 전대차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임차를 해서 다시 세를 놓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임대인한테 동의를 안 받으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고 전차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대부분의 임대인들은 전대 이러면 아주 뭐 굉장히 뭐 기급을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상가임대차보호법 생기기 전에 오래전부터 전대에 대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뭐 임차인이 전대인한테 권리금 받고 양도하고 나가버리고 그랬더니 뭐 임대인은 월세가 안 들어오고 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부분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임대인들 대부분 다 전대 그러면 뭐 아주 절대 안 돼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필요에 따라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내가 뭐 운영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전대를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대신에 이제 동의를 안 받고 만약에 전대를 했다. 그게 알게 됐다 하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되니까 쫓겨날 수 있으니까 이거는 계약갱신 청구권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무조건 쫓겨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묵시적 갱신. 법적인 용어로 이제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자동 연장, 뭐 우리 법정 갱신 뭐 이런 용어를 쓰는데 우리가 이제 실무적으로는 자동 연장됐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쓰죠. 있는데 이 묵시적 갱신은 상가임대차보호법하고 민법하고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근데 우리 이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특별법이니까 이게 우선 적용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임대인이 만료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가 없다.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통지가 없다 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1년 연장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1년 연장이 되면 1년 동안 안에 계약서는 안 쓴 거죠. 안 쓰고 그냥 연장되는 거죠. 그랬을 때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임차인은 1년 연장되고 난 뒤에 중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그럼 3개월 후에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임차인이다 하면 계약을 할 때 이 임대인이 임대료를 자꾸 올리는 사람이다. 그러면 1개월 전까지 내가 먼저 연락을 안 하고 그냥 기다리는 거죠. 그럼 1개월 전까지 연락이 없다. 그러면 묵시적 갱신으로 동일한 조건을 1년 연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올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필요에 따라서는 그래 놓고 3개월 후에 계약 해지할 수가 있죠. 그런 경우가 이제 생길 수 있습니다. 보통은 임대인이 뭐 1개월 전까지 대부분 다 얘기하죠. 근데 이제 1개월 지난 다음에 막 종료하려고 하는 시점에 이번에 내가 뭐 조금 올려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근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법적으로 뭐 절대 이렇게 되면 서로가 이제 감정이 생길 수 있죠. 그럼 그 다음 계약할 때 무조건 5% 올려야겠다.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하게 협의해서 가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데 민법에 적용을 받는 경우 있어요. 우리가 이제 환산보증금이 9억 이상이 되면 민법 적용을 받거든요. 그럴 때는 여기 보시면 기간에 정함이 없는 임대차로 됩니다. 그래서 기간이 정함이 없고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서를 안 쓰고 넘어가는데 임대인은 해지 통고하면 6개월 뒤에 이 계약은 해지가 되고요. 임차인은 1개월 뒤에 해지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임차인한테는 내가 이거 빨리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민법 적용받으면 한 달 뒤에 적용을 받는 거죠. 이제 9억 이상인 경우에. 그래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1년 보장이다. 그리고 임대인이 조건 변경이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된다. 이걸 알고 계시고, 현업에서는 자동 연장 많이 쓰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갱신 요구입니다. 임차인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궁중족발 사건으로 인해서 계약갱신 청구권이 5년에서 10년으로 바뀐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해주십시오 하면 10년간 내가 계약갱신을 갱신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앞에 이제 묵시적 갱신 공부를 했으니까요. 이제 같이 한번 볼까요?
임차인이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요구권을 안 했어요. 근데 임대인도 안 했어요. 그럼 묵시적 갱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묵시적 갱신이 돼도 계약갱신 요구권을 한 거일까요?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요구 안 했는데 예, 묵시적 갱신도 계약갱신 요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묵시적 갱신해도 10년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고요. 묵시적 갱신하면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1년 보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1년 뒤에 다시 또 묵시적 갱신을 하거나 계약갱신 요구권을 하면 10년간 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계약갱신 요구권, 그 다음에 임차인의 계약 해지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우리가 올해 이제 장사를 하시면 창업을 해서 한 10년 정도 했다고. 물론 이제 창업해서 사실은 한 10년 정도 영업을 했다 그러면 굉장히 좋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창업을 해서 10년 이상 해본 거는 사실 하나밖에 없긴 했는데 10년 동안 거기에서 장사를 했다 그러면 굉장히 뭐 돈도 벌고 뭐 이렇게 좀 될 수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계약을 해서 10년 이후에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예, 있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기존 계약서를 없애고 새로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약서의 특약으로 기존 계약은 해지를 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기 위해서 이 계약을 신규 계약으로 체결한다라는 특약을 달아서 가면 그때부터 또 10년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대부분의 변호사의 검토 의견입니다. 물론 이건 대부분 판결은 아직 없습니다. 판례가 없어서 다툼의 여지는 있지만 그렇게 하면 받을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죠. 왜? 일단 쌍방이 서로 합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10년 이후에도 임대인을 잘 설득을 해서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받기 위해서 새로 신규 계약을 체결한다. 이런 문구로 특약을 넣으면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를 했는데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항이 8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임차인은 이거에 대한 거는 굉장히 유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8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몇 가지가 있고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3기의 차임에게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이제 6개월이지만 어쨌든 법에는 3기로 되어 있고요. 특례로 이제 6개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동의 없이 전대차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들은 이제 뭐 읽어보시면 아시고 이제 중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재건축과 안전사고 우려 이거에 대한 게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건물이 노후화돼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서 거절할 수 있다. 이 2가지에 대한 거는 아직 대법원 판례까지 제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판례도 있긴 하지만 큰 건물 같은 경우에 닥쳤을 때 오래된 건물 갔을 때 닥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법적인 조항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및 소요 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및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를 제가 이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공부를 하다가 이게 이제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라고 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가 우리가 처음에 신규 계약을 하고 들어가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계약 갱신을 하면 2년쯤 뒤에 계약 갱신을 하면 첫 번째 재계약을 한다 하면 사실은 이 계약 갱신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보면 기존 계약이 끝나서 계약 기간이 끝나서 해지가 되고 새로 신규 계약을 하는 것이거든요. 원래 민법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라 하면 최초 계약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재계약이 포함이 되는 건지 이게 이제 궁금해졌죠. 그래서 제가 법률구조공단에도 질의를 하고 회사 내에 자문회도 하고 아는 변호사한테도 해보고 했는데 이게 없어요. 판례도 없고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 뭐 법무부 가이드 뭐 좀 해가지고 막 했는데 예전에는 우리 회사에서 처음에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를 최초 계약이다 이렇게 봤어요. 근데 이거를 그 뒤에 제가 처음 자문했던 1, 2년 뒤에 하다 보니까 판례가 나온 거예요. 대구지방법원에서. 그래서 뭐라고 나왔냐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라는 것은 계약 갱신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게 옛날이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하면 최초에는 계약갱신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법을 다시 찾아봤더니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라 하면 최초 계약뿐만 아니라 재계약할 때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대구지방법원에서 다시 판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판시 내용을 보면 어떤 뜻으로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것은 권리금 또 회수 기회를 보장하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것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우리가 통상 계약을 하면 처음에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계약갱신 청구는 10년을 보장을 하잖아요. 재계약을 하고 해나가는 과정인데 만약에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라 하면 임대차 계약을 처음 체결하고 2년 뒤에 재계약을 하고 또 재계약을 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계약갱신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하면 임차인의 권리가 2년 만에 쫓겨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임차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축소해서 보장하는 효과가 생겨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 그래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임대차 체결 당시에 공지를 해야 되는 것은 최초 계약에 한한다라고 판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라는 것은 물론 이제 대법원까지 가봐야 최종적으로 판례가 나오겠지만 현재까지 판례는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라 하면 최초 계약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최초 계약 때는 재건축 계획이 없다가 2년, 4년, 3년, 5년 뒤에 나 이제 재건축 계획을 고지를 하고 나가라 하면 10년까지 나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두 가지를 했었는데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는 뭐고 구체적으로 고지라는 것이 뭐냐.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게 뭐냐라고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구체적인 계획은 뭐냐면 이런 판례가 있었습니다. 계약서에 언제 건물을 철거하고 재건축을 할 것이다. 그래서 썼어요. 언제 할 것이다. 그리고 평면도를 첨부를 해서 요렇게 재건축을 할 것이다 라고 이제 해서 명도소송을 한 거죠. 그래서 나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고지했다 라고 했더니 법원에서 계약서에 쓰고 평면도 첨부한 것 정도로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볼 수 없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고지를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건축허가서, 시방서, 그 다음 건축도면, 어떤 철거 일자, 이런 것들이 된 정말로 구체적으로 말 그대로 재건축을 하겠구나 하는 정도의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포함된 자료가 되지 않으면 이거는 구체적인 계획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고 설령 또 있습니다. 만약에 그 계획에 의해서 재계약 당시에 금년 재계약은 내가 6개월만 더 영업을 하고 나가 이렇게 하더라도 임차인은 1년 보장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1년간은 내가 보장을 받고 난 다음에 내보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법적인 해석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이 사유재산권하고 논쟁의 소지가 있거든요. 여하튼 법에는 이렇게 돼 있다. 제가 이제 그 조정을 법원에 가서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제 이름이 있죠. 저쪽에서는 이제 법무법인에서 나왔는데 3년 정도 지난 다음에 재건축을 하겠다 하고 명도를 하겠다 하고 저한테 이제 내보내는 공문이 와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설명을 다 했거든요. 이러이러하다. 최초 계약 때 재건축에 대한 고지가 없었고 구체적인 지금 계획을 나한테 전달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않냐. 그런데 왜 나가라고 하냐 하고 설명을 했더니 임대인이 재건축 한다는데 건물이 노후돼서 한다는데 왜 이러냐 이렇게 됐죠. 그리고 이제 거기도 법인이었는데 이사가 저한테 원상복구 없이 1,000만 원 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한테 그랬죠. 그럼 제가 가서 보고하겠다. 근데 1,000만 원 얘기 안 하고 원상복구 안 하고 나가라고 하더라라고 보고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1,000만 원 주겠다는데 왜 안 받겠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하면 제가 이제 어디 거지로 가서 일하는 줄 알고 윗분이 화냅니다 하면서 제가 그래서 이제 그분은 욕을 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조정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갔어요. 제가 준비서면 다 써가지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매장이 인테리어 잔조가가 한 5천, 6천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법인은 사실 이렇게 명도하는데 이렇게 생태 쓰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정도 선에서 거기서 약간 영업적인 부분 감안해서 합의를 하고 나오려고 그랬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도저히 안 돼서 조정을 갔죠. 결국 가서
제가 1억 7,500만 원 받아냈습니다. 조정 합의를 통해서. 법을 알고 가면 제가 5천만 원에 합의할 수 있는 거를 법으로 가서 제가 1억 7,500을 받은 거죠. 지금 강남에 있는 건물인데 그거 철거했더라고요. 재건축하려고. 근데 어쨌든 이게 법을 알고 덤비는 사람한테는 뭐 쉽게 이렇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1억 7,500을 받았는데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전사고 우려. 안전사고 우려도 저희 회사에서 이제 판례가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일반 건물주들은 안전사고의 우려로 인해서 건물을 재건축을 하겠다 하고 공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들을 보면 타일이 떨어진다, 전기가 있다, 누수가 된다 뭐 이런 건데 법적으로는 주요 구조부와 내화 구조가 매우 불량 단계, D등급 단계에 이르지 않으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선해서 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안전사고 우려로 내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D등급은 안전평가를 받아야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뭐 이렇게 유지보수 하는데 어려워서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 해서 내보내겠다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회사에서도 그런 이유로 해서 법원에 소송을 했는데 임대인이 패소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합의를 통해서 이제 명도를 하고 나왔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리금 기회, 해수 기회 보호입니다. 권리금 해수 기회는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잖아요. 그 안에 내가 다음 양수인을 데리고 와서 권리금을 회수하겠다 했을 때 임대인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이 되면 회수를 못하는 거고요. 이제 아쉬운 거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오래 영업, 물론 처음에 했을 때는 뭐 한 2년 정도 영업을 하지만 한 5년, 10년 이상 영업을 했을 때는 종료일 6개월에서 1개월 전이 아니라 중간에 계약기간 중에 2년 계약을 했는데 한 1년쯤 지난 다음에 권리금 받을 사람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는 사실은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이게 6개월에서 1개월 종료 사이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6개월 동안에 우리가 권리금 회수할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검토위원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계약갱신 요구권이 10년이잖아요. 10년 지난 다음에도 내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느냐? 대법원 판결로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계약갱신 청구권이 5년일 때 이미 한번 판례가 나왔고요. 그 이후에도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10년 이상의 영업을 하고 있는 매장도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만약에 임대인이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손해배상은 어떻게 청구하는 건 내가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고요. 손해배상을 임대인이 어떻게 하면 손해배상 청구하냐면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할 때 내가 양수인을 데리고 왔는데 임대인이 그 권리금 중에 한 20%만 놔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예전에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생기기 전에는 그런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권리금 받는 거 알고 내가 인정해 줄 테니까 대신에 그 권리금에서 권리금 계약서 가져와 그 중에 일부 놔줘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관리인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 주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신규 임차인이 왔는데 권리금 주지 마 이렇게 하는 경우 이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신규 임차인에게 시세보다 높은 보증금을 요구할 때 그 다음에 임대차 사유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할 때 이럴 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유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유들을 했을 때 내가 임대인이 하면 권리금 회수 기회에 방해가 됩니다. 그 이제 방해를 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공중족발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방해를 했다. 그러면 이제 차기 양수인한테 권리금 못 받으니까 내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왔을 때는 임대인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 제척기간이라서 3년 지나면 끝납니다. 그래서 3년 이내에 내가 청구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권리금은 내가 받으려고 했던 권리금, 차기 양수인으로부터 뭔가 계약을 했을 거지 않습니까? 그 권리금하고 주변 시세하고 비교해서 낮은 금액을 내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중족발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법적으로 가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면 6천만 원 하고 뭐 시세가 1억이다 하면 둘 중에 내가 6천만 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했죠. 어쨌든 두 개 중에 낮은 권리금이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 종료 일로부터 기산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종료 일로부터 내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이 사실은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 알고 가면 임대인하고 나중에 권리금 받을 때 임대인이 막 이렇게 거부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에 우리가 법적인 내용을 알고 가면 훨씬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리금에는 원천 징수를 합니다. 특히 이제 법인들은 반드시 하게 돼 있었고요.
예, 이게 필요 경비율이라 우리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게 권리금에 뭐 세가 너무 비싸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권리금 1억을 받는다 하면 필요 경비는 6천만 원까지 인정을 해줍니다. 그럼 4천만 원에 대해서 20%에 대해서 소득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60%의 경비율이고 40%에 대해서 소득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8.8%의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원청징수를 하게 되는 거죠. 원청징수를 하면 다른 소득하고 합해서 나중에 내가 이제 뭐 환급을 받거나 더 내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억을 만약에 지급을 했다 하면 소득세하고 8.8% 빼고 나면 내 손에 들어오는 것은 9,100만 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만약에 권리금을 법인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럼 법인은 권리금 줄 때 반드시 원천징수를 하고 내보냅니다. 그래서 1억을 계약서를 쓰면 지급액이 9,100만 원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는 계약을 할 때 이거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고 난 금액인지 아니면 원천징수를 포함한 금액인지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 분쟁 소지가 있거든요. 법인에서는 당연히 원천징수 하고 나가는 거야 이렇게 하는데 개인은 나 원천징수 몰랐어 이렇게 하는 분쟁의 소지가 생기는 거죠. 한 900만 원 때문에. 그 다음에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강행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강행규정은 뭐냐면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적용을 받는 거고요. 이게 굉장히 강력한 규정인데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강행 규정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잘 몰라도 모르고 계약을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전부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여기 한번 볼까요? 경제상황으로 월 100만 원 임대료를 50만 원 절반으로 깎아줘서 2년간 임대하고 난 다음에 다시 100만 원 인상하기로 약정을 했어요. 그럼 이게 유효할까요? 법적으로는 임차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유효하지 않습니다. 불리한 게 뭐냐면 100만 원에서 50만 원 깎아주고 50만 원에서 100만 원 올려줄 때 불리하다는 겁니다. 왜? 계약갱신 청구권, 정액 청구권에 의해서는 한 번 계약할 때 5%밖에 못 올리기 때문에. 그래서 50만 원에서 5%밖에 못 올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임대인이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 100만 원을 내가 2년간만 50만 원 해주고 나중에 50만 원을 100만 원 올려줘 하고 서로 합의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영업하는 사람이 선의로 그렇게 했는데 그걸 배신해서 나 50만 원 뒤에는 5%밖에 못 올려줍니다. 이러면은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썼더라도 이제 법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 그럼 이번에는 60만 원, 70만 원만 하고 또 1년 뒤에 조금 더 올려서 뭐 순차적으로 조금 100만 원 올려드리는 거를 지금 경제상이 어려우니까 순차적으로 올려드리고 이렇게 협의를 해야죠. 법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대신에 법으로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건 무효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가임대차 계약 시 권리금을 포기한다라고 되어 썼어요. 옛날 임대인들 같은 경우 이런 경우 많거든요. 그럼 이것도 내가 권리금 회수 기회가 있기 때문에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무효합니다. 무효로 됩니다. 그 다음 매년 임대료 10% 인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기간 만료 통보가 없는 한 계약기간은 3개월 연장된 것으로 본다. 왜 이게 무효죠? 계약갱신 청구권에서 만료 통보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됐죠. 그래서 1년으로 보는 겁니다. 1년으로. 이렇게 써놓은 거를 임차인은 주장할 수 있어요. 3개월 뒤에 나는 나가겠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임대인은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게 강행규정에 의해서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매매로 인하여 임대인이 변경될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은 승계되지 않는다라고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임대인이 건물을 팔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 살 사람은 임차인이 없는 게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임차인이 없는 게 좋기 때문에 차기 세입자가 들어올 때 나 건물 팔 거니까 나는 이게 이렇게 된 거야 하고 이미 이 계약서를 써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썼다 하면 이게 사실은 법적으로는 이게 유효하지 않다는 겁니다. 당연히 임대인이 바뀌면 임차인이 포괄적으로 승계받아서 그 권리가 이전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행규정이 법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강력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고요. 제가 조금 긴 시간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게 법적으로 다툼이 있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이제 슬기로운 창업 클래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오프라인 강의를 오시면 좀 더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는데 온라인 강의라서 제가 간추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있는 여러 가지를 제대로 알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계약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한테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좀 정말 제대로 아는 기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